1억을 1년 10개월 만에 156억으로 불린 투자업계의 전설. 워런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영원한 펀드 매니저 강방천.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1부에 이어 2부입니다. 오늘 내용 역시 강방천 회장님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내용입니다. 어떤 주식을 살지, 또 샀으면 언제 팔지,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한 질문과 현명한 대답에 대해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실천한다면 분명 머지않아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공포에 다가서고 흥분할 때 냉정하라.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 대답은 명확하다. 공포에 다가서고 흥분할 때 냉정하세요 라고 대답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전 투자로 다지고 또 다져진 내 경험이 해주는 말이다. 나만큼 주식 투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1992년 자본시장 자유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위기까지 현장의 한가운데 있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수도 없이 오갔다. 공간적으로도 미국, 중국, 유럽, 동아시아 등 투자를 안 해본 나라가 없다. 그 오랜 경험 끝에 얻어진 깊은 깨달음이 있다. 바로 위대한 기업이라면 끝까지 함께하라라는 신념이다. 이 신념은 깨지지 않는 차돌처럼 강하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 과감해야 하고 언제 신중해야 할지 알 것 같다. 흥분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겸손과 용기가 중요하다. 오랜 경험이 나에게 선사해준 고마운 선물이다. 이 선물을 독자들도 나누어 가졌으면 한다. 사실 주식 매매 시점과 관련해서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만큼 와닿는 얘기도 없는 것 같다. 칵테일 파티 이론은 주식시장에 진정으로 다가설 때와 떠날 때에 대한 얘기다.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은 다음과 같다. 극심한 시장 침체기는 1단계로 칵테일 파티에서 내가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해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화제를 스포츠, 선거, 날씨 등으로 바꾼다. 이러한 1단계에서는 주식을 꼭 사야 한다. 2단계는 주식시장이 좀 올랐을 때로 사람들은 내가 펀드 매니저라는 걸 알고 머뭇거리다가 주식은 위험해요 라면서 치과 의사에게로 간다. 여전히 주식을 사도 좋은 때다. 3단계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둘 만큼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다. 이때는 다들 펀드 매니저 주위에 둘러서서 주식 이야기를 경청한다. 당연히 치과 의사도 와서 같이 듣는다. 이때부터는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 4단계는 시장이 흥분했을 때로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인 나에게 자기 종목을 얘기하면서 사라고 추천까지 한다. 이렇게 흥분했을 때가 적절한 매도 시점일 것이다. 그런데 흥분의 국면 말고도 주식을 팔아야 할 때가 있다. 다음에 4가지 경우다. 첫째, 대체제가 등장할 때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혁신의 등장인데 기존 산업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할 만큼 위협적이다. 과거 이동통신이 출현했을 때 투자자는 이를 목격하자마자 유선 통신회사를 팔았어야 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방을 없앴고 이제 극장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다. 테슬라 같은 전기차의 등장 또한 대단히 위협적이다. 대체제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주주들을 벌벌 떨게 할 것이다. 그 산업을 송두리째 없앨 혁신의 싹이 돋아날 때 과감히 팔아야 한다. 둘째, 경쟁자가 등장할 때다. 수요가 는다 해도 경쟁자가 더 많아진다면 팔아라. 조선업이 호황이던 2007년에서 2008년에는 눈만 뜨면 서남해안에 조선소가 만들어졌다. 준공된 지 2년이 채 못 돼 문을 닫는 조선소들도 나왔다. 경쟁 구도가 심화된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일이다. 과도한 경쟁의 끝은 처참하다. 셋째, 잠재적 수요의 끝단이 보일 때다. 살 만큼 샀으면 더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시장 침투력이 고갈된 때가 바로 주식을 팔 시점이다.
1989년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살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했다. 그 비싼 휴대전화를 내가 살 수 있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러니 그때를 잠재 수요의 임계점으로 보겠다. 이 판단으로 나는 1995년에 휴대전화는 사고 한국이동통신 주식은 팔았다. 넷째, 투자한 기업의 키값이 변할 때다. 투자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의 변화가 생기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을 살 때 지역적 확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확장이 불가능해졌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값이 변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 있다. 다섯째, 다른 투자 대안이 생길 때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더 좋은 기업을 만나면 팔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을 팔아야 하는 여러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은 쉽게 1등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기업과 좋은 펀드에 투자했다면 흔들리지 말고 오래 투자하길 바란다. 오랫동안 투자자들을 지켜본 결과 매매를 잘 못해서 실패한 경우보다는 좋은 기업과 빨리 헤어지고 나쁜 기업과는 오래 함께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다. 위대한 기업과 좋은 펀드에 오래 투자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돈의 흐름을 읽는 법. 돈의 흐름을 만드는 변수를 알자. 1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돈이 있으면 누구나 어떻게 굴려야 좋을지 고민하고 당연히 위험은 낮으면서 기대 수익이 높은 곳을 택한다. 모든 투자자는 항상 기대 수익과 기대 위험을 따지며 투자할 곳을 고른다.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는 개인의 투자 능력과 어떤 자산을 선호하는가에 달려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 자신이 잘 알고 잘하는 곳에 투자한다. 그러나 잘 몰라서 투자를 못할 뿐 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실물, 외화, 골동품, 미술품 등을 가리지 않고 흐른다. 세상의 모든 돈은 수많은 투자 자산들과 서로 얽혀 돌아가고 있다. 나는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돈의 흐름에 대해 얘기하겠다. 여러 투자 자산들 중에서 주식과 채권, 그리고 원화와 달러 자산을 서로 묶어서 보도록 하겠다. 물론 돈은 꼭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만 움직이진 않는다. 다른 자산들에 비해 이들에서 서로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어떤 변수가 이들 사이의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주식과 채권의 경우 기대 위험을 고려한 기대 수익률의 차이로 돈의 흐름이 둘 중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된다. 주식과 채권의 매력도를 비교해온 역사는 꽤 긴데 아마도 17세기 초 네덜란드, 영국 등이 만든 동인도 회사가 그 시발점일 것이다. 기업의 자금 조달 원천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눌 수 있고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기대 수익이 높은 반면 기대 위험이 크고 채권은 기대 수익은 낮지만 기대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투자자는 항상 고민한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식회사 외에도 정부나 공공기관 등 채권 발행 주체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주식과 채권의 매력도를 가르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따져볼까? 채권은 수익률이 표시되어 있으니 알 것 같은데 주식은 어떻게 확인할까? 바로 주가 수익 비율인 PER로 알 수 있다. PER의 역수가 바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다. 달리 말하면 PER은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PER이 10배라면 투자 원금을 10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 주식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연 10%가 된다. 만약 PER이 100배인 회사가 있다면 100년 만에 원금을 회수하니 주식 기대 수익률은 연 1%이다. 즉 PER의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알면 채권과의 비교는 쉬워진다. 만약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연 10%라고 할 때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연 3%라면 그 차이는 연 7%포인트가 된다. 주식과 채권의 이러한 기대 수익률 차이를 전문가들은 일드 갭이라고 한다. 용어를 잘 몰라도 된다. 주식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 차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단순히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보다 높다고 해서 주식이 좋을까? 그렇지 않다. 주식의 기대 위험이 채권보다는 높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경험적으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보다 7에서 8%포인트 정도 높다. 이것을 위험 프리미엄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드갭을 어떻게 실전 투자에 활용할지 표를 통해 알아보자. 표 2-2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 본 주식과 채권의 매력도는 중립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올라서 PER이 상승하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채권보다 매력도가 낮아진다.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PER이 하락하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때는 주식의 매력도가 올라간다. 일드 갭은 주식과 채권의 상대 매력도를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외화 자산의 유출입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등이 결정한다. 이 중에서도 자본 수지는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다. 전통적으로 자본 수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국가 간 금리 차이였다. 위험이 중립적이라면 돈은 금리가 높은 국가의 화폐로 흘러간다. 나는 자본 수지의 차이를 만드는 힘이 국가 간 금리 차이뿐일까라고 의심한다. 그리고 혹시 국가 간 주식 매력도 차이에서도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질문해본다. 설령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주식 매력도가 높으면 돈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추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주목하는 새로운 관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천문학적인 달러가 풀렸다. 돈의 수급 논리로만 따지면 달러는 약세가 맞다. 그런데도 달러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주식시장의 혁신기업 덕분이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세계 1등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 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 가치가 몇백 배씩 상승했다.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에 전세계 자금이 몰렸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주식시장에서 결코 볼 수 없던 현상이었다. 미국 주식시장에 몰려든 돈들이 달러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다. 만약 이들 기업의 주가가 가치 이상으로 크게 오르거나 어떤 이유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면 외국 자본들은 이들 기업의 주식을 팔고 돈을 빼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으로도 통화 가치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나의 생각은 가설이다.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상대적인 크기 등 고려해야 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다만 나의 새로운 관점은 국가 간 주식 시장의 투자 매력도 역시 금리 차이와 함께 통화 가치 결정 모형에서 새롭게 조명돼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원화와 달러 자산 간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변수를 알아봤는데 결국 이 비교 논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메시지를 준다. 첫째, 투자의 세계에서는 항상 상대 가치를 따져야 한다. 어떤 자산이든 마찬가지다. 주식도 개별 기업의 절대평가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야 하고 채권이나 다른 자산과도 상대 가치를 따져야 한다. 둘째, 비교 자산 간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기대 수익의 차이다. 즉, 돈은 기대 수익이 높은 쪽 또는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흐른다. 주식 자금과 채권 자금은 일반적으로 일드 갭으로 인해 움직인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이 싼 가치 또는 적정 가치를 의미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주식과 부동산, 채권 가격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보다 10배 이상 올랐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주식이 채권보다 기대 수익이 더 높다 하자. 이 가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워런 버핏이 버핏 지수를 고안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버핏 지수는 실물 경제와 시가총액을 비교해 주가의 적정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시가총액이 GDP보다 높으면 고평가라고 본다. 예를 들어 GDP가 체력이고 주가는 바벨이라 하자. 가끔은 무리해서 자기 체력 이상으로 무거운 바벨을 들 수는 있겠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버핏 지수는 주식 시장에 한정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주식, 채권을 포함한 자산 시장과의 대응, 특히 유동성이 거품일 때 유용한 판단 지표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산 가격끼리의 상대 비교도 중요하지만 비교 대상을 실물 경제까지로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중에 하나가 버핏 지수라는 것이다. 단, GDP가 주가 지수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산 시장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실물 경제 지표인 GDP까지도 비교해보라는 뜻이다. 실물 경제까지 상대 비교하라는 것은 관점을 확장시키라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으로, 좁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관점을 계속 넓혀가길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돈의 흐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틀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상대 비교에 대한 나의 관점을 제시했다.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돈 흐름은 일드갭이라는 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국가 간 화폐 이동을 볼 때는 주식 자본의 상대적 매력도라는 요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실물 경제와 비교할 수 있는 틀인 버핏 지수도 얘기했다. 이처럼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의 상대 가격 비교라는 다양한 틀을 갖고 있다면 현실에서 부딪히는 난감한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풀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코로나19라는 복병도 있었지만 발목을 오래 잡지는 않았다. 그런데 주식이 많이 올랐어도 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품이 없는 상황이라 한다. 부동산과 비교해도 싸다 한다. 이 얘기는 상대 가격으로 보면 맞고 적정 가치로 보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의 순간에 앞서 말한 다양한 틀을 대본다면 좀 더 균형 잡힌 가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1등 기업과 함께하라. 1등 기업은 불황을 즐긴다. 내가 1989년 주식 투자자가 된 이래로 가장 좋아한 기업은 바로 1등 기업이다. 1등이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기업의 세계에서 1등 기업이 유독 좋은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시간 속에는 반드시 호황과 불황이 반복하며 존재한다. 불황은 1등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호황이나 불황 중 어느 한쪽만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불가능하다. 사업이 잘 된다 싶으면 너도 나도 뛰어든다. 화장품이 잘 나간다. 조선업이 떼돈을 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곧바로 경쟁업체가 들어서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땅 사서 공장 짓고 가게 확장하고 직원 스카우트하느라 원가가 늘었는데 경쟁까지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불황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급량은 늘었는데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만이 살아남는다. 결국 1등 기업은 불황에서 사라진 꼴등 기업의 몫을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호황이 오면 더욱 좋아진다. 표 2:1에서 보듯이 호황일 때는 다 같이 성장한다. 크든 작든 이익을 나눠 가진다. 그러나 시장이 나빠지면 밑에서부터 하나둘씩 사라진다. 비교율의 기업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1등 기업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등 기업의 주주는 불황에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이처럼 불황은 확연하게 1등과 꼴등을 분별해준다. 사실 이런 질서는 우리 삶 속에도 있다. 가령 어려운 시험은 기업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불황과 같다. 만약 수능에서 전 과목이 다 어렵게 나왔다 하자. 시험을 치르는 4교시 동안 1등과 꼴등의 점수 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고사장 밖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엄마들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안다. 1등 학생은 변별력이 있으니 좋아하지만 꼴등 학생은 자포자기할 것이다. 이렇게 1등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 그런데 모든 기업들에서 1등 기업의 논리가 통하는 것은 아니다. 통신산업, 항공산업 등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퇴출을 막는 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통신 서비스는 지금 SK텔레콤, KT, LGU+, 3사가 공존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유효 경쟁 정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압도적인 1등이 못 나오게 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설령 불황이 와도 꼴등이 쉽게 망하지 않는다. 항공사나 해운사도 퇴출이 쉽지 않다. 이처럼 시장 논리가 잘 작동되지 않는 분야는 굳이 1등 프리미엄을 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1등 기업은 영원히 존속할지 생각해보자. 당연히 아니다. 지금은 1등이지만 언젠가 1등 자리에서 물러날 기업도 있다. 나는 4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1등 기업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새로운 기술의 탄생이다. 스마트폰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난 노키아나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사라진 코닥 같은 기업들이다. 기술의 변화가 더욱 극심할 앞으로는 정말 잘 지켜봐야 한다. 둘째, 제도의 변화다.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1등이 바뀔 수 있다. 1998년도에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뮤추얼 펀드 설정이 허용된 적이 있다. 미래의 셋이 자산운용사들의 선두에 서는 중요한 계기였다. 셋째, 소비자의 기호 및 소비층의 변화다. 늘어나는 소비층을 주목해야 한다. 노인 인구와 모바일 인구, 1인 가구 같은 소비층이다. 소비자의 태도나 취향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넷째, M&A다. 신일본제철과 포스코가 철강산업의 선두그룹이었을 때 인도의 미탈 스틸이 M&A를 통해 1등에 오른 일이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기업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늘 바뀐다는 걸 명심하자. 1등 기업의 논리와 한계, 그리고 1등 기업이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 알아봤다. 그렇다면 1등 기업의 조건은 무엇일까? 1등 기업이 속한 산업의 속성이나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다를 수 있다. 소비재 산업에 속한 1등 기업이라면 강력한 브랜드 가치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산업이라면 충성도 높은 가입자 수가 중요하다. 기술적 진보가 빠른 IT 산업은 원가 경쟁력이 관건이다. 이동통신이나 소주처럼 성장이 멈춰버린 시장은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 자원주의 경우에는 양질의 매장량이 1등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이 탐구의 영역은 독자의 몫으로 남기겠다. 어떤 기업이 1등 기업인지도 알아봤다. 그렇다면 강방천이 말한 1등 기업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삶 속에서 만나는 기업들이다. 지금 1등 기업은 10년 전, 20년 전에도 1등 기업이었던 경우가 많다. 그런데 1등 기업 주식을 사라고 하면 저거 얼마 오르겠어 라며 고개를 흔든다. 이미 많이 올랐고 앞으로 오르더라도 천천히 적게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등, 3등 주식에 투자해서 빨리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우리 곁을 지켜준 1등 기업들은 한 번도 상한가를 친 적이 없다. 그러나 상한가를 친 기업들은 거의 사라졌다. 내가 산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목은 10년 후에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1등 자리를 지키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나의 귀한 돈을 투자하기 바란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